안녕하십니까. 신정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4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회 같은 경우는 합격률은 51%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보통 합격률이 30%에서 40%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94회차에는 51%의 합격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출제 문항 역시 재무회계 8문항, 원가회계 4문항, 부가가치세 3문항으로 기존 출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재무회계 1번 문항부터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 분야로 나눌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정보 항목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물어보는 것은 관리회계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선택지가 4개이기 때문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를 알아야 이 1번 문제는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 먼저 이제 정의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재무회계는 우선 기본적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전달을 하고요.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재무회계에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에 자금을 조달을 해주는 주주 등에 해당하겠고요. 관리회계의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목적이 회사에 자금을 조달을 해주는 이 주주 등의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회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경영진은 회사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회계 정보를 받아서 성과 평가를 해서 좀 더 내년에는 우리 회사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이 관리회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회계는 성과평가 등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 1번 일정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 정보를 나타낸다. 재무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건 재무회계에 해당이 되고요. 자, 2번 일정 기간 동안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부서별 손익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은 이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부서별 손익정보니까 이 2번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의 답은 우선 2번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역시 재무회계 분야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시면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손 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할 경우에 이제 회계 처리 같은 경우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것이에요. 왜 대손 상각비냐면 이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차변의 개정 과목은 대손 상각비가 되는 것이죠. 자,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개정 과목이 될 것이고요.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받으러움의 차감 역할을 하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엔 자산 차감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는 재무보고서 중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차변에 있는 대손상각비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해당이 되니까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냐면 결국에는 이 영업이익부터 영향을 줄 것이에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 계산식이 이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죠. 그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이 판관비를 빼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고,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각각 더하고 빼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결국에 법인세까지 빼주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이 계산 과정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손생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해당이 되니까 이 영향을 주는 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부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변하는 항목은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만 빼기 때문에 이 판관비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변하지 않는 항목은 1번 매출 총이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본의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로 1번부터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같은 경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분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고요. 2번을 보시게 되면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이라는 자본의 분류 중 하나의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감자 차손도 마찬가지로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고요. 4번 역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에 대한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 조정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주식, 처분 손실, 다음 차금, 차손, 이런 것들이, 이러한 계정 과목들이 보통 자본 조정이라는 자본의 분류로 해당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뭐 처분 손실, 차금, 차손, 자기주식 이런 것들은 다 자본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대신에 손실이긴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이 들어가는 손실이나 이익 같은 경우는 항상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의 분류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화의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되어 있는데 1번부터 보시죠. 상품권 매출,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회수할 때 맞는 말이죠. 그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을 현금과 교환할 때가 아니라 상품권을 회수할 때 매출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고객은 이제 물건을 살 때 돈 대신에 상품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권이 회수될 때 매출로 보겠다라고 인식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보시게 되면 단기 할부 판매. 단기 할부 판매는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 수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위탁 판매.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은 때. 이 위탁 판매는 뭐냐면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내 물건을 좀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형태고, 이 수탁자가 물건을 파는 형태가 이 위탁 판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판매할 때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판매해달라고 위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매할 때 이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3번은 틀린 설명이죠. 위탁자가 판매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고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매한 때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 시용 판매는 저희가 이제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이제 써보고 결정하라고 이렇게 이제 홈쇼핑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기가 있으면 청소기 한 달 써보고 이제 결정을 해라 라고 하면 이제 소비자가 한 달을 써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할게요 라고 하면 그때 매출로 수익으로 봐야 되고요. 한 달을 써봤는데 소비자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구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수익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용 판매는 홈쇼핑 생각하시면 됩니다. 써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때가 되겠죠. 자, 4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개별법은 딱 1번 선지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저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뭐 개별법을 계산하는 방식이 나온다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번 선지 그대로 개별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된다. 2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왜 맞는 설명이냐면 이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을 한 것이 먼저 팔린 걸로 본다는 거니까 결국 먼저 구입한 것을 매출 원가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먼저 구입을 하면 단가가 자, 1980년대 단가랑 그리고 2020년 단가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제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짜장면으로 가정을 해보죠. 자, 물가가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1980년대 짜장면 값은 한 300원 정도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지금
짜장면 값이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하죠. 그래서 6,000원 정도로 대략 20배 정도가 가격이, 물가가 상승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배가 보통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 세월이 흐름으로써 물가는 당연히 상승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짜장면 물가를 이 선입선출법에 대입을 한다면 지금은 6,000원이지만 먼저 구입했다는 것은 예전에 구매를 했다는 거니까, 예전에 구입을 했다는 거니까 결국에 단가가 싸겠죠. 그러면 결국에 매출원가가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게 됐을 때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기타 수익과 비용들을 빼서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이 마이너스 인자인 매출원가가 적게 나오게 되면 결국엔 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입선출법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최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예전에 구입했던 거를 이제 팔린 거 매출원가로 본다는 거니까 예전에 구입한 게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겠죠. 단가가 떨어지니까 매출원가가 그만큼 떨어질 거고 매출원가가 떨어지면 그에 비해서 이익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계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방법보다 이익이 크게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총평균법은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번거로움이 없어요. 자, 이 총평균법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매입건이 있고 1월 10일 매입건이 있고 1월 20일 매입건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평균법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매입분을 다 합산하고 나누기 3. 그러니까 다 더하고 한 번에 나누는 방법이 총평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입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하는 게 아니고 매입건을 전부 다 모아서 한 번에 더하고 한 번에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이동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는 1월 1일 매입분이랑 1월 10일 매입분을 먼저 합산을 해서 이제 나눠줍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균 단가를 다시 1월 20일 매입분과 합산을 해서 다시 나눈 후에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3번에 대한 설명은 총평균법이 아니라 이동평균법은 매입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총평균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이다. 보통 마트 같은 데도 보면 선입선출법으로
보통 물건을 진열을 하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를 하고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과 반대예요. 나중에 구입된 것이,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매출된 걸로 본다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는 반대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을 먼저 보시면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큰 게 아니고 적습니다. 왜냐하면 정률법이 초기 비용이 가장 크고요. 정액법에 비해서 초기 비용이 크고 그 이후 점점 감소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기간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동일하게 계산하지 않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매기, 이 매기는 매년이죠. 매 회계 기간이니까 매년 매기 감소 후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 초기 비용이 가장 크고 이제 계속 누적이 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속 상각을 감소를 시키면서 감가상각비를 구하기 때문에 그 이후 회계 기간에는 점점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이에요. 자, 3번도 보시면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가상각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채가 아니고요. 감가상각이라 하면 이제 유형자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차를 예를 들면 신차를 사고 나서 운행을 하잖아요. 이제 중고차가 되는 거죠. 이 중고차는 신차에 비해서 눈에 띄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산정을 해서 공제하고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이 이 감가상각이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감가됐다 그랬죠. 감가됐다는 것은 그 차, 해당 유형자산이 가치가 감소됐다는 거고요. 이 가치 감소분을 산정을 해서 공제하고 비용으로 기록하는 거. 이제 계상이 이제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으로 기록하고 공제하는 게 감가상각이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4번을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맥이 계속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6번은 4번이 이제 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계정 과목 중 영업의 수익 항목이 아닌 것은으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보시죠. 투자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이 맞고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역시 영업의 수익이 맞습니다.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 자본잉여금이라는 자본분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역시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시죠.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유동성 배열법이 뭐냐면 자, 이제 자산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라는 분류가 있고, 부채의 경우에는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라는 분류가 있는데, 이 유동성 배열법이 뭐냐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을 때 유동자산 항목 먼저 배열해라 라는 것이고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그러면 유동부채 먼저 배열을 해라 라는 것이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에 개정 과목이 있는데 이 분류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이 8번 문제는 풀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1번 미지급법인세는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매입채무 역시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것은 지금 1번부터 4번 개정 과목 다 부채니까 이 비유동 부채가 가장 나중에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